러시아는 카스피해 연안, 그 유명한 바쿠 유전에서 석유를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세계 제1차 세계대전을 볼 때 야, 여기 석유도 좀 작용했겠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해야 돼요. 물론 세계 제1차 대전에 대해서 그게 석유를 둘러싼 전쟁이었다. 그런 말 하면 아주 극단적인 주장이고요. 저 그런 주장 아닙니다. 근데 거기에 석유도 분명히 작용한 게 있다. 한번 보시죠. 이걸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냐면 여기를 보면 알아요. 지금 저기서요. 이 말발굽처럼 생긴 연두색 있잖아요. 이렇게 생긴 거. 그게 오스만 터르크예요. 오스만 터르크. 오스만 터르크 제국인데 그게 세계 제1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리고 나서 지금 저 말발굽처럼 생긴 지역 중에 석유질 많이 나는 지역 저 아래서부터 보면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의 이 동북부 해안이죠. 그 다음에 조그만 그 섬나라 비슷한 것들, 카타르, 바레인. 저 위에 올라가면 지금 저 연두색에 다 있는 거예요. 쿠웨이트. 그 위로 올라가면 이라크의 유전지대. 그게 지금 연두색에 있는 말발굽 중에 오른쪽 위에 있는 그 쪼가리가 바로 거기에요. 그러니까 저기서 지금 전 세계 석유의 절반 이상이 묻혀져 있는데요. 저기가. 그게 다 영국 컨트롤에 들어가잖아요. 1차 세계대전 끝나고. 원래 1차 세계대전 전에 영국의 컨트롤하던 지역은 석유가 잘 안 나왔어요. 지금 보라색입니다. 지금 에집트, 수단, 그 다음에 저 사우디 아라비아 반도의 남쪽, 그러니까 예멘에서부터 오만에 이르는, 그 다음에 저쪽에 지금 이란이 빨간 데는 러시아가 지배를 했었고 노란 데는 독립을 한 지역이고 오른쪽에 녹색은 영국이 지배한 데예요. 이게 영국이 그렇게 석유가 나는 곳이 없었다는 얘기죠. 전쟁 전에는. 전후에는 딱 석유가 나는 곳을 이제 확보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그러면 전쟁이 끝나고 나서 무슨 짓을 했냐. 여기서 보다시피 그냥 쭉쭉 거갖고 다 나눴잖아요, 나라를. 오스만 투르크 없애버리고 사우디, 이라크 이런 나라 막 만들고 뭐 이게 전쟁 끝나고 저지른 거예요, 그때. 그러면 이제 보시면 1차 세계대전 때 러시아는 혁명이 중간에 일어나잖아요. 1917년에. 그래가지고 전선에서 방을 빼니까 그리고 공산국가가 되니까 1차 세계대전 끝나고 승전국 쪽에서 러시아 땅을 왕창 뽑아가지고 차례로 독립시키죠. 핀란드 그때 독립합니다.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그때 독립합니다. 폴란드 그때 독립합니다. 그리고 아까 그 이란 쪽에 빨갛게 갖고 있던 러시아 땅 그 이란에 붙여버려요. 즉 다시 말하자면 러시아가 다시는 제국으로 밀고 나올 힘이 없게 하기 위해서 러시아의 동유럽 쪽을 전부 독립시켜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패전국인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저게 지금 그림에서 누리끼리 한답니다. 거기 다 독립시키죠. 체코슬로바키아, 뭐 유고슬라비아 전부 그때 독립시킨 거예요. 그리고 루마니아 같은 데에도 땅 더 합쳐주고 헝가리 따로 조그맣게 해서 독립시켜버리고. 그러니까 결국은 저거 뭐냐면 앞으로 중동 석유에 숟가락을 얹을 만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을 완전히 무력화시켜버린 거예요. 그리고 중동 석유에 바로 얹어져 있는 그 지역에 얹어져 있는 그걸 갖고 있었던 오스만 투르크는 아예 나라를 해체해버리고 처음엔 터키 독립도 안 시켜줬잖아요. 그래서 터키의 아버지 아타투르크, 우리는 케말 파샤라고 부르죠. 케말 파샤가 터키 독립 운동을 일으킨 거 아닙니까? 전쟁에 졌다고 아예 제국을 없애버린 거예요. 저거는. 제국을 아예 없앴다고요. 그러니까 근데 저 과정을 보면 결국 뭐 그게 꼭 그 이유라고는 안 할 텐데 석유를 둘러싼 세계 질서의 재편이 있는 거예요. 1차 세계대전 끝나고. 그러면 뭐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는 다 거짓말이냐. 이거 민족 자결주의를 이거 표방하면서 했거든요. 세상 일이요. 애둘러 갑니다. 빙글빙글 돌아갑니다. 그렇게 순수하고 이렇게 직선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이런 지정학적인 그런 분할, 아주 냉혹한 국제정치적인 분할,
이 속에서 명분으로 민족자유주의가 나왔더라도 그렇게 그것이 어떤 인간의 신금을 올리는 그런 그 대여 명분이 되면 그게 그 자체로 힘을 갖고 그 다음엔 조금 더 순수한 형태로 그 다음에 조금 더 순수한 뜻으로 이렇게 발전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완전히 순수하고 완전히 선과 악이 극명하게 구별되고 완전히 시와 비가 극명하게 구별되고 그런 식으로 씨앗이 자라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세계 제1차 세계대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석유가 큰 하나의 축으로 역할을 했다. 물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세계 제1차 세계대전이 석유 때문에 일어났고 석유를 둘러싸고 된 전쟁이다. 이렇게까지 말하면 곤란해요. 실제로 다른 이유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 가트 체제가 생기기 이전에 그러니까 1948년 즉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때까지 이 현대 문명의 그 선진국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대마불사예요. 대마불사. 이게 왜 그러냐면요. 요새는 뭐 예를 들면 제가 현대자동차의 벤더사다. 그러면 현대자동차에 제가 납품하는 예를 들어 제가 무슨 베어링, 엔진 베어링을 납품한다고 쳐보세요. 현대자동차에 제가 납품하는 엔진 베어링 자동차별로 엔진 유형별로 그게 몇 가지 종류가 있을 텐데 그것의 재고 상황을 제가 거의 매일 통보받고 혹은 제가 현대자동차가 허락해주면 데이터베이스 접근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저의 생산을 준비하잖아요. 그럼 저한테 그 베어링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뭐 강철 덩어리를 납품하는 회사는 또 저의 강철 덩어리의 그 여러 가지 종류의 강철 덩어리의 재고 상황을 그 회사는 또 저를 실시간으로 보고 있다고요. 또 거꾸로 현대자동차 입장에서는 어느 한순간 딱 털어갖고 내가 지금 배를 타고 움직이고 있는 자동차는 몇 대고 대리점에 세워져 있는 건 무슨 모델로 몇 대씩이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대리점에 대해서 그걸 실시간으로 알 수 있잖아요. 이게 옛날에는 이렇지 않았어요. 그 어떤 상황이냐. 공급 과잉이 일어나요. 주기적으로. 그럼 망할 거 아니에요. 기업이 망하고 국가 경제가 망하고. 근데 이런 경쟁 상황에서는 내 경쟁자가 망한다는 건 그 다음번에 저는 떼돈 번다는 얘기거든. 그럼 결국 늦게 망하는 놈, 그러니까 차례로 약한 놈부터 자빠지는데 그중에 늦게까지 안 자빠지고 있는 놈이 결국 다 먹는 판이란 소리예요. 그럼 늦게까지 안 자빠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사이즈가 커야죠. 시장이 크고. 사이즈가 작으면 퍽 달아올랐다가 퍽 가라앉고 퍽 달아올랐다가 퍽 가라앉고 하지만 사이즈가 크면 이렇게 사이클이 가잖아요. 그래서 가라앉는 사이클이 와서 쳐지는데 사이즈 작은 애들이 먼저부터 절벽으로 뚝 떨어져서 다 죽고 나면 저는 밋밋하게 가다가 또 올라가고 밋밋하게 가다가 또 올라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이즈가 문제가 돼. 사이즈가 이때는. 그래서 대마불사예요. 몸집 부풀려 놓으면 경쟁에서 이길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자기의 직영 식민지를 키우려고 그냥 머리를 박치고 싸우는 거예요. 그게 언제부터 그렇게 되냐. 1870년경입니다. 유럽 각국이. 그래서 그게 기본적인 세계 1차 세계대전의 이유인데 그거 말고 그러니까 식민지 사이즈를 무조건 그게 뭐 철이 나는 식민지든 석유가 나는 식민지든 안 나는 식민지든 일단 식민지 키우고 보자라는 그 기본적인 논리는 당연히 밑바닥에 깔려 있는 거고 그 위에 다시 석유가 나는 지역은 그 중에서도 아주 노른자위 중에 노른자였을 거다 이거예요. 따라서 분할을 했을 때 특히 전후 중동권 분할 같은 거 보면 거기에 대한 의식이 있었다. 이 태평양 전쟁 일제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제 태평양 전쟁도. 일제가 그때 석유를 어떻게 구해서 썼을까? 인도네시아가 1885년부터 석유 개발한대요. 전 세계에서 제일 먼저 개발한 나라 중에 하나예요. 인도네시아가. 그땐 나라가 아니라 네덜란드의 식민지였고 네덜란드 사람들이 개발했습니다.
말레이시아도 그 무렵이에요. 1909년. 브루네이 1929년. 지금 이제 브루네이죠. 그때는 아마 독립 안 했을 겁니다. 그러면은 일제는 바로 동남아를 장악을 하면 그때 그러니까 중일전쟁 벌리고 동남아 장악을 굳히면은 석유를 확보할 수 있는 상태예요. 그렇게 전쟁했잖아요. 일제가 바로. 그러면 그 이후에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 지난 한 50년 동안. 이게 이제 좋은 점잖게 표현하면 세계 석유 안보 전략 버전 1이라고 표현하는데 저는 그 1970년부터 2016년까지 한 50년 동안의 시기라고 보는데 이게 좋은 말로 해서 그렇지 세계 석유 위기 관리 시스템이에요. 이게 왜 세계 석유 위기 관리가 되냐? 미국이 1970년경부터 급박해져요. 그러니까 그때에 이미 1년에 5억 배럴 이상 수입하는 나라로 가버린다고요. 그전에는 1950년대까지만 해도 자급자족을 하다가 미국이 그때부터 퍽 절대적인 석유 수입 국가로 가서 그 다음에 수입량이 해마다 막 따따블로 늘어가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가 되냐면 이 무렵부터 오펙 산유국 회의가 지배하는 체제가 됩니다. 이때부터. 그러니까 산유국 오펙이 지배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알려면 우리가 1972년 뮌헨 테러를 봐야 돼요. 이게 올림픽을 피에로라는 무장 집단이 테러를 해놓고 테러한 다음에 그럼 지탄받아서 쥐어 깨졌냐? 아니에요. 올림픽을 테러했다는 게 뭐예요? 지금 저 사진처럼 선수촌에 들어가서 선수들을 인질로 잡고 쏴 죽였어요. 수십 명을. 특히 독일, 이스라엘이 많이 죽었을 거예요. 그 올림픽을 테러하고 그러면 지탄을 받았냐? 아니에요. 준국가로 인정을 받았어요. 준국가. 왜 그랬냐? 뒤에 산유국이 버티고 있거든. 산유국에서 쟤들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미국에 대해서 정당한 민족 해방 항전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또 우리 이슬람교도니까 우리 무슬림이니까 쟤들은 정의로운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테러를 했지만 저건 준국가로 인정해야 됩니다. 이래서 준국가 된 거예요. 이게 제가 왜 비아난 거리냐. 테러에서 준국가 된 게 1972년인데 그 지도자인 아라파트가 죽은 2000년대 초까지 헌법이 없던 나라입니다. 헌법이. 준국가라면 자기 헌법은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헌법 없이 준국가 인정받은 거예요. 헌법 없이. 그러니까 이 오펙이 얼마나 오만 무도한 집단인지 알 거 아니에요. 여기 지금 테러 집단이 있는데 얘들을 준국가로 인정하라고 국제사회에 압력을 넣으려면 그래도 앞뒤 꼴은 좀 갖춰가지고 압력을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앞뒤 꼴커녕은 72년부터 그 무렵부터 중국가 인정받았는데 30년 되도록이 헌법이 없이 지냈어요. 테러만 했지. 제1차 오일 쇼크가 1973년에 왔잖아요. 제1차 오일 쇼크라는 게 뭐예요? 산유국이 담고 맺고서 석유 생산량 확 줄여버리는 거 아니에요. 너희들 석유의 뜨거운 맛을 좀 보겠느냐? 전 세계 사람들에 대해서. 제2차 오일 쇼크가 79년인가 78년이죠. 그리고 나서는 보세요. 79년 11월 달에. 저 사진이 저게 아야톨라 호메이니 아야톨라가 따르는 군중들이, 이란의 군중들이 미 대사관을 습격을 해서 52명을 인질로 잡고 444일 동안 인질극놀이를 했어요. 그 걸프전은 1990년. 그 다음에 머리 뒤집힌 걸프전은 이거 아니에요. 석유 산유국끼리 전쟁 붙은 거 아니에요. 헤게모니 잡으려고. 이라크의 후세인과 쿠웨이트. 그 다음에 9.11은 2001년. 아프간은 2003년. 아프간 2001년. 이라크는 2003년. IS 2016년.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이 역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국 뭐냐면 오펙 지배 체제 아래 미국은 위기관리 땜빵질하고 다닌 거예요. 50년 동안. 자기 위기관리 그나마도 안 하면
석유를 그렇게 대량으로 수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지난 50년 동안 펼쳐진 일입니다. 오펙 지배 체제 플러스 위기관리 땜빵질. 그게 이른바 세계 석유 안보 질서 버전 1의 실체입니다. 1976년 70년경부터 2016년까지 거의 50년 동안 지배해왔죠. 이 땜빵질이 얼마나 살벌한지 한번 보시죠. 군인 한 명에 보통 이라크 군인 한 명에 주둔비만 연 100만 달러 들어요. 미국이. 여러 가지 간접비 계산하고 그러면. 현재는 5천 명 정도 주둔하니까 주둔비만 한 5 빌리언 정도 들 겁니다. 그러니까 50억 달러. 50억 달러죠. 50억 달러. 2003년에서 2016년까지 이라크와 아프간전에 미국이 쓴 돈이 1조 1천억 달러입니다. 1조 1천억 달러를 썼습니다. 이 석유 안보 때문에 쓰는 돈이에요. 이거. 한번 보시죠. 저 노란 선은 합계고요. 저 붉은죽죽한 데가 저게 이라크에 쓴 돈이고요. 저 녹색이 있는 데가 저게 아프간에 쓴 돈입니다. 제일 피크가 언제였냐? 2008년이고요. 그때 약 우리나라 돈으로 한 200조 원 썼어요. 2008년 한 해 동안. 그리고 나서 그 수준 언저리로 가다가 언제부터 퍽 꺾이기 시작하냐? 2011년부터 퍽 꺾이기 시작해서 지금은 이제 아래로 쭉 들어와 있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라크에서는 100억 달러, 그러니까 10조, 15조 원, 우리로 치면 그 정도 쓰고 있는 거예요. 아프간은 그보다 좀 높죠. 한참 높죠. 한 70억 달러 정도 쓰고 있는 거죠. 700억 달러? 잠깐만. 1 빌리언 10억이니까 700억 달러 쓰고 있나요? 그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70빌리언이니까. 70빌리언, 700억 달러 맞죠. 그래서 이 정도 써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무시하게 써온 겁니다. 어마무시하게. 이 세계 석유 수급체계 땜빵질하러 돌아다니느라고. 그게 1970년부터 2016년까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 미국에서 셰일 혁명이 쭉 진행해 오다가 2016년에 완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셰일은 이 해양 셰일이어서 층 있고 또 셰일 없는 층 있고 셰일 있는 층 있고 셰일층 없는 층, 셰일층 없는 층, 셰일층 없는 층 이렇게 복층으로 돼 있어요. 그림의 시꺼먼 데들이 셰일층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 미국 대륙하고 그러니까 북미 대륙과 남미 대륙이 아프리카부터 떨어져 나와가지고 바다를 건너서 지금 위치로 이동을 수억 년에 걸쳐서 하는 과정에서 이 미국의 태평원을 중심으로 한 중부 지역이 지금 뭐 텍사스 루지애나에서부터 쭉 위에 오데오까지 올라가는 그 중부 지역이 어떨 때는 물에 잠겼다가 어떨 때는 물 위로 올랐다가 어떨 때는 물에 잠겼다가 어떨 때는 물 위로 올랐다 이러면서 이동을 했다고요. 물 위로 잠길 때마다 물에 잠길 때마다 셰일층이 형성된 겁니다. 이게 이제 미국의 독특한 셰일 광상인데요. 어떤 그 광맥이 펼쳐져 있는 형태를 광상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는 이런 게 없어요, 별로. 그래서 여기서는 굉장히 경제적인 첨단 기술이 발달했습니다. 구멍을 하나 뻑 뚫고 내려가서 그 구멍에서 분지가 돼가지고 지하 3층까지 내려가서 분지해서 쫙 퍼져가지고 셰일 빨아먹고 그다음에 지하 2층에서 또 분지해서 셰일 빨아먹고 지하 1층에서 분지해서 셰일 빨아먹고 그래서 한 시추공에 거의 뭐 한 45km 총연장 그런 거미줄 같이 이 복층에 걸쳐서 이걸 할 수 있게 그렇게 된 거예요. 이걸 제가 이제 한자로 이름을 일주닭이라고 지었습니다. 사실 일주 다층 닭이죠. 기둥 하나 박아놓고 다층에 걸쳐서 각각의 층에 여러 개로 퍼져나가는 이게 이제 2016년에 완성된 기술인데 이 기술이 완성이 되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거죠. 미국이 2018년에 처음으로 70년 만에 이 에너지 순수출 국가가 됐습니다.